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독신과 1인 가구. 제가 그 제목을 왜 선택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늘 교회에는 이제 가정이 중요하다. 결혼, 자녀, 이런 어떤 가족 중심의 설교나 말씀이 많이 있고, 우리 모임도 수모임이나 어떤 구역 예배도 가족 단위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실상이 점점 독신 가구가 많아지고, 네, 또 1인 가구가 벌써 3가구 중에 1가구라고나 해요. 놀라셨죠? 네. 저도 그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2010년 통계가 25%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3가구당 1가구다. 그만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만큼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야겠고, 또 정신과 의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남을 돕는 직업에 있으신 분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족과 살지 않았을 때 겪는 어려움, 또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이득되는 부분, 물론 어려움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을 같이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결혼하셨나요? 사도 바울, 우리 예수님의 표상인 사도 바울 결혼했나요?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신이라는 게 과연 잘못된 선택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머, 저 사람 너무 눈 높아서 결혼 못했나 봐. 그쵸?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사느라고 결혼을 안 했나. 또 때로는 뭔가 하자가 있어서 결혼이 자꾸 늦어지나? 이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도 싱글이 굉장히 많고, 또 카톨릭 경우는 목회자분들도 성직자분들이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자 하고, 가정을 가짐으로써 시간적이나 에너지적으로 빼앗기는 부분들을 나는 오로지 성직 활동에 전념하겠다. 또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 그런 교제 가운데 있겠다라는 어떤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건 자발적인 선택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비자발적인 선택이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기도 하고, 결혼을 해야만 하는 걸 알면서도, 또는 누군가랑 같이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자인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먼저 사별을 해서, 그래서 이제 60대 이후는 여성의 독신이 많고요. 남성은 30대가 많습니다. 30대, 40대가. 왜? 결혼이 늦어진, 또는 결혼 후에 보통 아이들을 엄마에게 주고 혼자 살게 되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남자가 더 많더라. 여기 책을 보세요. 요즘 저 비혼입니다.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디 가서 결혼 너 안 했니? 아직도 30대인데? 그 말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요. 여기 통계와 같이 그 혼인 연령에 있는 비혼 여성, 결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이 2010년도 통계가 48%, 현재는 50%가 서울은 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대 여성이 결혼을 하면 이상한 거예요. 비율적으로는. 벌써 결혼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만큼 예전에는 비혼이 저 사람 철없나 봐, 왜 결혼을 못했대, 어떤 수근거리는 그런 대상이 됐다면, 요즘은 결혼을 안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능력 있나 봐, 뭐 일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결혼이 늦어졌나 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사회적인 현상이 좀 달라졌다고나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과연 이런 현상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는가? 나쁘다고 해야 되는가? 좋다고 해야 되는가? 시급한 트렌드예요.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몇 년 만에. 그러면 이렇게 결혼을 피하거나 자발적으로 결혼 선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보면요,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봤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며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론이 뭐냐면 결혼하든지 혼자 살든지 둘 다 나쁘지 않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죠. 결혼을 안 했다 그래서 그거를 나는 결혼도 못하고 지금까지 뭐 했나 넌 지금까지 뭐 했니? 이게 아니라 또 결혼했다 그래서 난 괜히 결혼했나 봐 일찍 결혼해서 내 팔자가 왜 이래 젊은 엄마들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20대 때 결혼해서 친구들은 지금 다 직장 다니고 영화 보고 주말에 놀러 다니는데 나는 애들 둘 키우면서 이게 뭐냐고.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옆집의 잔디가 더 파랗고 내가 처하지 않은 상황은 너무 좋아 보이고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불쌍해 보이고 결혼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불쌍하고 결혼을 하면 한 대로 불쌍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혼해서도 좋을 거 없고 비참할 거 없다. 왜? 나의 유일한 배우자는 예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만족해 주실 배우자는 지금 현재 남편이면 가장 좋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럼 내가 우리 남편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배우자가 되나? 그걸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왜냐하면 저한테 찾아오는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남편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대요. 안 통해서 못 살겠대.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제가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직도 20년 되셨는데 그런 기대가 아직 남아있으시군요. 근데 결혼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갖는 게 맞아요. 우리가 포도밭을 가꾸듯이 결혼 생활을 가꾸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우리 100세 인생이고 또 왜?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투영되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많이 투영되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작은 단위로 주신 교회가 바로 가정이고 부부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고 에너지를 쏟아 포도밭을 가꾸듯이 제가 성경 구절에서 그 구절을 보고 탁 움켜잡았어요. 포도밭을 가꾸듯이 제가 뭐 농장을 지어본 적은 없지만 포도밭 할 때 이 넝쿨도 돌봐야 되죠. 뭐 떨어진 것들도 잎사귀 띄어야죠. 늘 조마조마하면서 물 주고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실상은 어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냥 알아서 살겠지. 등한시하죠. 또 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 그런데 집에 와서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그래서 가장 먼저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체크업 해야 될 게 사실은 배우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죠. 요즘 기분이 어떤가? 요즘 건강 상태가 어떤가? 요즘 나한테 짜증내는 거 보니까 정말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가? 내가 채워줘야 될 거는 뭔가? 사실 돕는 배필이라는 그 돕는이라는 말이 뭐 시녀가 돕고 시녀가 수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돕는 이러면 꼭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남성 우월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성경적 해석이고요. 사실은 돕는 배필, 그거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래서 누가 이제 더 능력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났냐, 네가 더 잘났냐,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없는 부분을 내가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여자분들은 좀 더 예민하잖아요. 그런 게 빨리빨리 보이죠. 남자들 그냥 지나치는 것도 여자들 눈에는 망원경, 현미경을 꼈는지 눈앞 팍팍팍팍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채워주거나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돕는 하나님의 그 돕는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도 화나시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는 돕는 배필 또는 남편은 머리
이런 말 나오면 좀 욱했었어요. 어떻게 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창조가 된 건데 누구는 머리고 왜 누구는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사진에 정상가족이라는 게 보이시죠? 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 애들 둘,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단란한 가족. 그런 것은 여러분 가족부에서 통계를 냈는데 10%뿐이 안 돼요. 대부분은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분이 이혼을 했다든지 또는 사별 또는 뭐 피치 못한 주말 부부가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다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미망인 빨리 결혼하라고 하는 말 없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압박감을 최소화하면서 가난하고 혹시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이 없는 그런 미망인들에게 재혼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살게끔 도와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그 당시 여성들에게 굉장히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현재도 그래요. 보이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 없어서 무시한다. 남편 없어서 무시한다. 들어보셨죠? 아직까지도 여성의 인권이 올라갔다고 해도 내가 남편이 정말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도 남편이 있는 것과 남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거는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돌아보십시오. 성경에서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비혼에 대한 그러면 교회 메시지를 보면 쯧쯧쯧 운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멋진 짝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먼저 다듬고 계시다. 그 뜻은 성격 못됐다 너. 성격이 유별나다. 뭐 이런 속뜻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은 뭐냐면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우월하고 결혼을 안 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도 결혼 상태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그런 메시지가 은연중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에 대한 기대를 너무 안 갖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도하게 막 로맨스, 그다음에 뭐 결혼 이런 것들이 너무 포장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보면 최근 비혼족이 증가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이야기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혼 남녀 결혼 못하는 경우. 저는 사실 진료실에서 봤을 때에는 그 직장 여성들이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남자분들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적인 준비하는 기간들이 요즘보다 너무 많이 길어져서 제가 어디서 강연을 하고 나왔는데 다들 와서 그러세요. 30대 중반의 딸이 독립한다고 하는데 허락해야 되나요, 원장님? 고민되시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미성년자까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은 뭐 어느 정도 대학 가고면 알아서들 결혼 장가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35이 돼도 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15년, 20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성년 때보다 더 긴 시간들을 성인 대 성인으로 같이 사는 기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많아요. 듣기 싫거든요. 나도 이제 성인인데. 그리고 엄마는 꼴 보기 싫은 거야. 너 이제 키울 만큼 다 키웠는데 내가 널 아직까지 널 밥을 해줘야 돼. 그래서 갈등이 참 많아요. 실제 병원에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주세요. 왜냐하면 부모 때는 그냥 웬만큼 제가 노력만 하면 취업이 다 됐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대학 때 휴학하는 게 일단 코스예요. 1, 2년은 반드시 휴학을 합니다. 그래서 휴학한다 그래서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취업 못했다 그래서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그들은 더 불안해요. 그쵸? 그들은 더 불안해. 그래서 우리 때와는 좀 다르다.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렇게 동등한 입장에서의 성인으로서 성인으로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계속 갈등은, 교회에서도 세대 간 갈등, 사회에서도 세대 간 갈등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또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또 하나를 보니까 만남의 장이 없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 미혼이 많으신데 너무 괜찮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애인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바빠요. 일단 매일 밤 12시, 10시에 들어와요. 주말에는 교회에 가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자거나. 그렇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늘 다니는 길이 똑같아요. 집, 회사.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할 확률은 내가 보니까 지금 모래사장에 진주 찾기다. 너무 힘들다 이거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건 병원을 할 게 아니라 뭐 중매 회사를 교회도 마찬가지다. 중매를 적극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해야 되겠다. 특히 어른들이 그런 의무가 있겠다 싶습니다. 팀 켈러라는 분, CGN에서도 많이 강연하시더라고요.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제가 참고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이분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독신도 언급을 했어요. 왜? 결혼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도 독신이다. 이렇게 그 독신과 비혼이 많은데 그분들은 공동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결혼한 가정들 사이에서 같이 껴서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30대, 40대만 몰아놓은 거기가 있기도 좀, 우리는 뭐 나고자 재수생들 모임인가? 약간 좀 기분이 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설 데가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 사역하는 곳은 비혼자가 많았어요. 뉴욕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일수록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싱글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분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또 연애의 장소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우정, 공동체 내에서의 서로 혈연 관계. 예를 들어서 이제 유학생들의 모임이다 또는 싱글들의 모임이다 하면 그 안이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강의 끝나고 또 그러더라고요.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대요. 난 비정상이 돼. 저 비정상 맞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수록 오히려 결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서 결혼 상대자를 기다리는 것도 옳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데이트하고 정신없이 사귀지 말고 정말 저 사람과 멀리 지켜보면서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혼자 좀 있어도 괜찮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급해져요. 조급해져요. 그다음에 혼자 결혼 못할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을 다 채갈 것 같고 우리 딸만 혼자 남을 것 같고 여기 몇 분들도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데이트를 할 때 그래서 주의할 5가지 사항. 제가 청년부 때 이걸 참 알았더라면 청년부 목사님들 꼭 좀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지 저희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고 결혼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요즘도 사실은 저는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성의 눈을 일찍 뜨고 뭐 많은 그런 영상물들을 접하고 그래서 굉장히 깨어있을 것 같죠. 하지만 여전히 관계에 서투른 것이 제가 관찰한 청년들이에요. 관계에 서투릅니다. 얼마나 소심한지 몰라요. 쿨한 것 같죠? 저 상대방에서 연락 안 오면 정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데이트 시 주의해야 될 5가지 사항. 처음엔 우정부터 쌓아라. 제가 그랬어요. 소개팅 나가서 너무 재지 마라. 얘랑 결혼하면 어떡할까? 얘는 지금 아파트에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한다. 우정을 쌓아라. 왜? 동반자의 친구를 찾는 거니까. 2번째는 둘만 만나지 마라.
뭐 그렇다고 으슥한 곳에서 만나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맨날 데이트만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영화에서 보는 데이트가 뭐 영화 보고 이런 로맨스의 데이트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 시절만 해도 그냥 선보고 서로 결혼했지 뭐 둘만 어디 가서 바닷가 가고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둘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콩깍지가 씌어서 말리면 말린다고 더 불붙잖아요. 그리고 싸움을 해봐라.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습관도 봐야 하고 또 혼전 성관계를 가능한 거부하라. 제가 이 구절을 넣으면서 혼전 성관계를 거부하라 라는 이 4번을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잠시 했었어요. 과연 이게 먹힐까 요즘 세대에. 워낙 결혼이 막 30대 40대로 늦어지다 보니까 참 사춘기는 빨리 오고 성에 대한 정보들은 너무 범람하고 있는데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기가 어떻게 보면 매몰찬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설명드릴 건데요.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또 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제가 그래서 가능한이란 말로 썼어요. 혹시라도 이미 가능하지 않았던 분들은 또 너무 상처를 받지는 마시고요. 너무 자책하거나 본인을 원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랬다고 해도 되도록이면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혼전 성관계로 인해서 둘 사이에 객관화시켜서 서로를 바라볼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변화로 서로를 평가하거나 서로를 우정으로 지내는 단계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혼전 성관계는 최대한 남자친구를 설득하건 여자친구를 설득하건 최대한 미루었으면 좋겠다. 그 타당성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을 지켜주어야 한다. 왜? 상대방의 몸이 내 몸이 아니거든요. 결혼을 해서도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여튼간 그걸 최대한 보호해줘야 한다. 다만 지킬 수 있으면 지키되 지키지 못할 경우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21세기에 계시다면 지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너한테 있다. 그렇죠? 그 결과는 너의 몫이다. 요즘에도 낙태도 많고 또 그런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서로 폭력이 오고 가기도 하고 고소를 하기도 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실제로 병원에 옵니다. 진단서 때문에. 진단서를 끊으러 오세요. 그래서 누굴 봐더라도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데이트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커플이 오면 부모님에게 너희 사귄다는 거 교제 사실 밝혔니? 그러면 90%가 안 밝혔어요. 아니 왜 안 밝혔어? 그러면 분명히 다 반대부터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리 이렇게 축복되게 만나고 있어요. 어머니 우리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오픈해서 집에서도 만나고 그렇게 만나라. 다들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의 문제도 있는 거죠. 너 큰일 날라 그러니? 뭐 미리 앞서서 걱정과 염려를 퍼부는 거죠. 내 불안을 지금 창창이 시작도 안 된 아이들에게 막 퍼부으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권면,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이미 다 겪어본 거고 또 공동체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나 멘토나 목회자나 또 저 같은 어떤 의사나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무슨 병변을 당하려고. 그게 아니라 저는 물론 무례하게 다가갈 필요는 없지만 무례하게 어느 선에서 정말 이 사람의 정말 하자가 있다든지 뭔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나는 알려야 될 권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최대한 권면을 해서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결혼은 공동체의 결혼. 저도 상담을 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것이 왜 성이 그러면 결혼 관계에 국한되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성행위가 우리 몸에 건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C.S. 루이스가 해답을 줬어요.
결혼 생활이 아닌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뭐라고 말했냐면 보세요. 삼키고 소화할 듯 없이 음식에 맛만 보는 행위. 마음이 팍 와닿으세요? 내가 이거를 소화시키고 먹고 책임지지 않을 상태에서 그냥 맛만 보고 뱉는다는 거예요. 정말 맛만 보고 뱉는 행위다. 그만큼 무책임한 행위다. 먹는 의미가 없는 거죠. 소화도 시키고 않고 영양소를 가지도 않을 건데 왜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답이 정말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일찍이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욕이 그러면 식욕과 다른 거 왜 다른가?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대인들은 식욕은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 맛있는 걸 먹어야지. 성욕? 나 굶주리면 성욕도 채워야 된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탐하고 싶으면 무조건 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떠올랐다고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쩌지 못하지만 정수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성에 관한 어떤 범죄, 성에 관한 어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유혹 그런 것들이 결혼을 해서도 끊임없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 다 그렇지 않아도. 그랬을 때 둥지를만 트지 않 여기서 떠오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새해가 지나간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지만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마라. 행동으로 옮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따로 만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물꼬를 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분들 중에서 여성 성도 신도들반하고 같이 차를 뭐 두 분이 타고 어디 간다든지 이런 거를 특별히 안 하는 분들, 빌리 그레이엄 목사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식으로 둥지가 틀 아예 겨루를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참 저는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화에 내가 속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외도에 대한 상담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큰 소리 쳐요 저한테. 남자가 외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만날 때 자기 여자친구 데리고 나온다고. 특히 모든 직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외도가 왜 생기는가 제가 정신과 의사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보면 문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허용하는 문화에 속한 분들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왜? 남들 다 아는데. 또 외도에 대한 혁명적인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당시에 했죠. 보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가부장적인 가정이었는데 아내가 남편 몸을 주장한다는 것. 이건 참 몸의 소유가 남편 몸의 소유가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허락 안 받고 외도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틈이 벌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랫동안 분방을 했다든지 갈등 상태가 오래됐다든지 뭐 섹스리스가 오래됐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섹스리스가 오래되는 이유가 뭘까? 속된 말로 뭐 가족이니까 관계가 점점 없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육아에 지쳐서 일단 그게 대표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자존심이 상한 상황들. 그런 것들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서로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사실은 성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친밀감의 문제라. 친밀감의 문제는요. 이미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와의 친밀감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내가 사람과의 친밀감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것이 성관계에서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남편 낯설죠. 같은 이불 덮보자도 20년을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낯선 사람과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다. 외도 알게 되신 분들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화병으로 정신과에 오시고 정말 그 여자랑 연락하면서 싸움이 커져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도 그 당사자의 마음은 종이가 붙은 종이를 찢는, 그걸 종이를 둘로 나누는, 두 종이를 풀로 붙였는데 그걸 찢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평생 가져가는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이거 자체만이 반드시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물론 그것이 반복되거나 폭력이 같이 병행된다든지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외도 그 자체만으로, 왜냐면 합당한 이유들을 막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저는 중년의 외도가 어떤 상황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병이다. 정신과적으로 병이다. 뭔가 이 사람에게 중독처럼 뭐를 찾고 싶었던 거다. 정말 뭐 부인 말고 딴 여자가 너무 그리워서가 아니라 이거는 현상, 증상으로 나타난 거다. 중년에. 저는 우선은 그런 어프로치를 합니다. 접근을. 암에 걸렸다고 남편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암에 걸렸다 생각하자 일단은. 근데 암을 치료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부인 계시더라도 제 말을 너무 상처 입지는 마시고요. 이런 마음이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되나요? 그런 말 하세요. 실제로 외도를 알게 된 부인이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되나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자, 여기 뭐가 보이시나요? 혼자 먹는 고깃집. 브루스타의 혼자 고기 구워 먹는 고깃집은 여러 명이 가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즘에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독서실처럼 저희 칸막이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왔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죠. 일본은 고독사를 처리하는 처리반이 따로 있습니다. 시신 정리하는. 우리나라도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구더기가 있대요. 늦게 발견된. 그리고 더 늦게 발견되면 파리가 있다. 너무 끔찍하죠. 일본은 황혼이혼이 아니라 사후이혼. 제가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만큼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그럼 닥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황혼이혼이 아니라 사후이혼. 사후이혼은 뭐냐면 죽고 나서도 이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는 이혼이 안 돼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죽고 나서 갇힌 무덤에 묻히기 싫어서 부인들이 참고 살다가, 그리고 남편이 더 먼저 돌아가시니까 남은 시댁과의 정리하고 싶어서. 격한 공감을. 그죠? 시댁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래서 사후 이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기적으로 점점 바뀌면서 1인 가구의 증가율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2010년도에 벌써 25%, 10년 후에는 30-40% 이상. 제가 노인이 될 때에는 거의 50% 이상이 다 독거노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까?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싱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비자발적인 싱글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내가 원해서 싱글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랑 살고 싶지 않아서 싱글이 되는. 그래서 정신건강적으로는 불규칙한 생활. 아무도 간섭하는 삶이 없으니까. 또 식사 문제, 우울증 문제, 또 게임이나 술, 알코올 중독. 중독의 문제가 이제 또 심각하겠죠. 다음번 강의가 중독에 관련된 겁니다. 헛헛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또 가족 대신에 커뮤니티가 필요한데 그게 쉽게 구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고립으로 인해서 정신병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오해한다든지. 한번 오래 혼자 지내신 분들은 피해의식이 많아요. 내 얘기하나? 관계에서도 뭔가 매끄럽지 않고 이런 피해의식과 분노 조절 장애들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때 앞으로 성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그런 성에 대한 것은 저는 그래요. 아무런 유혹이 없을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주변 사회의 메시지는 너무너무나 괜찮다. 사단의 유혹처럼 들리죠. 아니 남들 다 하고 파트너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들 그런 메시지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순결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는데 분명한 신념만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품이나 도덕성이나 뭐 절제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지켜야 하는지의 확신, 신념만이 가능하다. 그러면 세상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혼자 침묵을 지키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혼자 사는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또 매춘에 대한 이미지. 그럼 매춘으로 해결하겠다. 그럼 난 돈을 주고 해결하겠는데 우리 소비사회에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사고. 내가 공짜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서.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안 된다. 분명히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미스 사이공.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영화나 뮤지컬에 보면 미군 크리스하고 동양 여자 킴이 매춘부였죠.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적인 사랑을. 이렇게 영화나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의 사랑을 운명적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그렇죠? 또 불륜 드라마. 정말 환자분들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 소울메이트를 만났대. 할 말이 없어요. 소울메이트를 만났다는데. 그러면 그만큼 그게 판타지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의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인데 우정도 있고 섬기는 것도 있고 순종도 있고 서로 봉사하는 것도 있는데 사랑에서 오로지 로맨스만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이 사랑이란 이꼴 사랑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정신과적으로 어려는 그것은 도파민이나 엔도핀이 일시적으로 분비돼서 길게 가면 2년, 짧게 가면 6개월 뿐이 안 가는 어떤 몸의 변화예요. 그 이후의 사랑은 자기의 의지, 어떤 마음의 어떤 의지로 인해서 사랑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로맨스 때문에 영화에서 보여주는 정말 이런 로맨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사랑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름의 복을 어떻게 해, 우리가 부부간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부부 외에는 만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부간에 계속 이어가야 할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커플이 이제 팀하고 캐시 켈러라고 아까 그 결혼을 말하다 책 하신 분들이 그 토론하는 걸 제가 봤어요. 봤더니 남성과 여성의 역할, 서로가 섬기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른 것들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사는 부부와 오래 살지 않은 부부들을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때 통계가 긍정성이 5대 1이래요. 긍정성 5, 부정성 1.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기대도 높고 꾸준히 서로 노력을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칭찬을 받아도 다른 사람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내 아내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면 그거는 100마디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100세 인생에서 앞으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뭐 책들마다 많이 나옵니다. 뭐 돈을 모아라, 뭐 건강을 지켜라, 그죠? 저는 제가 추가한 거예요. 4번. 100세 인생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뭐예요? 부부관계를 포도밭 가꾸듯이 가꾸라. 이게 진정한 100세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서로 따로 살아요. 조론이라고 그러죠. 요즘 TV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뭐 어떤 분은 나는 도시에서 살고 싶고 남편은 농사 짓고 싶어. 그럼 너 내려가라 이거예요. 그죠? 그나마 그분들은 여윳돈이 있으셔서 집이라도 따로 살 수 있는데, 그죠? 방 따로 쓰는 분들은 너무 많죠. 말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부분 아이들 다 키웠으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하시되 주말에는 반드시 또 같이 가족들끼리 같이 시간을 가져라. 매번 보면서 막 또 지지볶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혼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하지 마시고 그러면 각자 좋은 거는 2, 3일 동안 하시고 또 같이 2, 3일 동안은 다 같은 집에서 또 살면서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지셨어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를 모두가 적용하면 안 되고요. 사례별로. 그렇지만 이거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결혼을 해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분방을 해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렇지만 분방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기도할 시간을 빼고는 사단이 틈타니까 분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그림만 보여드리고 제가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1인 가구의 핵심은 노년이다. 앞으로 우리는요 다 혼자예요. 결혼을 하건 결혼을 안 하건 이혼을 하건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은 이제 혼자 남게 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남자분 지금 보이시죠? 몇 살 같이 보이세요? 프랑스 남자분인데 75세예요. 베르나르 올리비에라고 나는 걷는다 끝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였냐면요. 이분이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까지 실크로드를 12,000km를 걸었대요. 혼자서. 혼자 걸어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냈는데 75세 되던 때 여자친구가 이제 부인이 먼저 죽었겠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75세에 당신 그 실크로드를 완성하려면 3,000km가 남아있는데 75세에 해라. 그랬던 거였지. 아니 75세에 나한테 3,000km를 걸으라고 하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떠나지? 내가 왜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지? 곧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텐데. 곧 평생 쉴 텐데. 그죠? 곧 평생 쉴 텐데 내가 왜 그러면 마지막에 그걸 안 하지?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요. 혼자만 고생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썼어요, 이 책을. 그래서 나는 걷는다? 끝. 라는 이제 후발편을 쓴 거죠, 후속작을.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의 소명은 뭔가? 나는 걷는다, 끝. 나는 뭐 했다 할까? 나는 내 아이들을 정말 믿음의 아이들을 다 키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명이 될 수 있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또 내 주변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세상의 어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기독교와 이렇게 상담, 또 정신과 이 부분을 접목해서 제가 공부하고 하는 것을 공부한다 끝. 또 실천한다 끝. 이런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또 여러분들도 곰곰이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가 바로 그 여정 가운데 걷는 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부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